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소환을 통보하자 야당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은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했고, 이 대표 지지단체는 이번 주말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와 가두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한 사업가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두 사람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까지 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하반기 전국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가 현실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재명, 이준석 소환 사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저희한테 다시 이제 압박이 왔는데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계속 제기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야당 사이의 말 그대로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인데,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를 동시에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4일 만에,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이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알려진 경위도 좀 독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이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 안에 검찰 소환 통보가 왔다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겁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이 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것으로, 김 보좌관은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해 의원님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라면서 전쟁입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저 전쟁입니다. 저 문구가요,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 기사의 제목거리였을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김현지 국장으로 저장된 보좌관의 이름 어딘지 익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현지 국장으로 입력해놓은 김 보좌관은 2000년 초반부터 이 대표와 인연을 이어온 이 대표의 최측근 여성 참모입니다. 2000년 초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 성남의 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자 보좌관으로 채용이 된 건데요. 특히 지난 대선 전국에서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보좌관은 이 대표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일각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김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엔 다급한 듯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한 건 어제가 아닌 그제,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나 소환 소식을 보고한 김 보좌관이나 소환 통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게다가 김 보좌관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오전 11시 10분,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카메라에 노출된 순간은 오후 3시 5분으로 이 3시간 55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 어제 진중권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겹네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힘이 정이거든요. 이게 원래 사법적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하고 변호하고 그다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건데 그런 게임으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힘의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조국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또 시작입니다, 이게.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사실 주목이 됐었죠. 그런데 이 대표, 검찰이 말꼬투리를 하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땐 이 문제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고위원회 이후 작심한 듯 말문을 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을 총동원해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선장으로 제일 큰 모습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수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다는 거고요. 보셨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자신은 먼지를 털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를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 그 특기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규정짓고 축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것. 즉 지난번에도 7만 8천 원짜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 먼지 털다가 말꼬투리를 잡았다라는 표현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만 지금 먼저 한 것이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처장 고인인데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배임 혐의의 증인이었거든요. 증언을 할 당사자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소환될 것 아빠 10건의 어떤 수사가 더 있다고 하는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들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말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는 모두 다 그냥 이렇게 다른 수사는 다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자신을 그냥 허위사실로 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특기가 나오시는구나. 프레임은 정말 규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저는 아까 그 최고위에서 광주 최고위에서는 발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칭찬이라기보다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의연하다. 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당과 연루시키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문일답에서 이 발언이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당대표는 지금 민생, 본인도 표현했듯이 민생에 주력해라. 당은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방금 백브리핑에서 보여줬듯이 상당히 의연하다고 봅니다. 뭐 웃음도 살짝 끼어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충분히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았고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워딩에서 먼지 털다가 안 되니까 말꼬투리를 잡은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는 당초에 백현동이라든지 물론 그 대장동 관련한 수사의 처음 시작점은 업무상 배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소가 될 우려가 있는 혐의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본체가 아니라 어떤 옆에 격가지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사의 적정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 또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것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 보면 어떠한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한 사실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는 거라면 나의 출생, 학력, 뭐 재산, 뭐 병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백현동을 가지고 백동 사업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 뭐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어떤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발언이 문제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저 답변 중에서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의무적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토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문구만 있었고요. 감사원 역시 최근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관계자 중 한 명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처장의 극단적인 선택 직후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당시에 그 김 전 처장의 유가족 측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었던 걸로 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유가족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표창장, 김 전 처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대표 연락처 등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8년이나 알고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월 이 대표와 9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떠난 김 전 처장이 자녀에게 보냈던 동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동영상 속의 고 김문기 전 처장의 목소리와 지난 2월 기자회견에 나섰던 유가족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전격 소환하기로 한 건 결국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사건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 소환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할 유의미한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과연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이게 지금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오는 6일로 예정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도 소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시죠. 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하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출석하실 겁니다. 직접? 네. 저 확실치는 않아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좀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지금 양보람 위원장님께서 뭐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여러 말씀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예.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출석 일자를 뭐 바꾸거나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 6일 날 뭐 10시도 이제 통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연기하거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면으로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그렇죠.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바로 옆에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은 출석할 거다라고 그러고 한 분은 출석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거라고 얘기하신 분은 법률위원장이신데 고검장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신 것처럼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공소시효 등 이 수사 일정은 물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이례적이지는 않다라면서 다만 선거법 위반은 단기시효인 만큼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전에 이 대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우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사건은 사실상 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은 소환을 통보를 했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원내 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서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고 결국은 갖다 거부하는 것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평론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정말 이걸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찌 보면 9월 8일이 마지막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간다는 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출석을 하나 하지 않으나 기소는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보면 서면 조사를 대부분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에 상당히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는 굳이 출석을 해서 똑같은 말 하는 것이고, 뭐 출석을 해서 기소, 출석을 안 해도 기소라면 전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출석을 하지 않고 어차피 이제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봅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이제 검찰이 서면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이 응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찰에서 했는데 응한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나 혹은 민주당한테 더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유는 어차피 지금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김경수 도지사의 그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뭐 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오래 끌면서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다시 그 수렁텅 위로 진중권 교수도 얘기했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리어 안 나가서 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이것을 계속 쟁점화하는 모습을 보이느니 어차피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잡초처럼 정말 힘들게 이 온갖 시련을 다 겪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쌓여 있거든요. 차라리 당당하게 가서 내가 또 죄진 게 없다. 그리고 털어버리는 이미지를 보이면 그것이 역시 이재명스러워라고 이미지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신 대로 거대 야당의 신임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급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했다고 이제 취임 축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그 이진복 전무수석이 방문을 한 적이 있죠. 예방을 한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협치를 강조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아주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에게 이 대표 소환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즉답을 피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오후 열었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이어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검찰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여권의 기획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더 협치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 보복을 시작할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친명계 김남국 의원 역시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뻔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고가 보석 무상 대여 등 이 문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와 여당의 내홍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소환 조사에 철저히 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른바 전쟁 이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맞불도 놓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전쟁이라거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적반하장이라며 맹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고소 고발이 되거나 의혹을 받으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견한 거 아닌가요? 민주당 내에서도 예견했기 때문에 대표께서 재판에 넘어가시더라도 또는 뭐 교도소 가시더라도 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헌당규도 개정하고 그것도 뭐 열심히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저 천하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당시에도 서른 의원 같은 분은 대선 후보 때도 교도소 간다고 말씀하셨고 대표 선거 당시에도 전부 경쟁자들이 사법 리스크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자당 내에서 그만큼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저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쟁이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만들었다.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면서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그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네네. 뭐 당연한 그렇죠. 말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요? 근데 이제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전쟁입니다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5월이었죠. 취임식 때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장관은 또 지난 월요일 국회에 나와서도 검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질문에 범죄자들이라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탄핵이라는 초강수 역시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향후 전국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 장관의 취임식 발언 그리고 오늘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정말로 추진하실 겁니까? 당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 문제는 그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시행령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국회법 98조의 2 조항에 보면 위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어요. 네. 먼저 이것부터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헌 초법적 시행령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또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여권의 전체적인 기획이다.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탄압하기 위한 그러니까 정치 보복 차원에서의 기획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아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죠. 결국 야당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른원 같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돼도 교도소 간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부 경쟁자들이 사법 리스크 얘기했고 또 이런 것을 내다보고서 결국은 방탄당원 개정까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몰랐느냐. 즉 김재원 최고위원 말처럼 사실상 대장동 개발 의혹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출발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상대 측 후보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이제 언론들이 특종을 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합천대유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었고 또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번 전당대회까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들은 당내에서의 상대 후보들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당대표가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 검찰이 소환하고 기소하고 하면 당의 운명까지도 함께 엮여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내에서 이야기했을 만큼 이것은 예견돼 있는데 왜 모르는 것, 갑작스러운 것처럼 표현하느냐가 여당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실제로 기소할지는 그러니까 소환할지 몰랐다. 즉 그래도 당대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정기국회입니다.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까지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협조를 구하는 어떤 속에서 판단을 했을 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더군다나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소환을 하리라고는 서면은 또 이해가 가지만 소환까지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리스크 그러니까 이 지지율 하락을 이걸로 반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면 조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아까 변호사님은 이제 경찰은 서면 조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검찰의 서면 조사 부분이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은 아마 서면 조사를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서면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불가피하게 소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소환 통보 관련해서 이제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별개청, 그러니까 다른 청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이 있는데 그쪽에 두 가지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인 또 별개의 사건.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현동 사건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중앙지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검찰이 한 날 한 곳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겠다 모아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준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떤 타당한 그런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특혜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하더라도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내지는 이제 피의자가 지금 소재하는 곳에 관할하는 어떤 경찰서나 아니면 지검으로 이것을 다 이송 조치를 해서 한꺼번에 모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법 판단의 일원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사안이 이렇게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그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의 조사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이건 피의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기소 여부를 다 결정하는 데서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까지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특혜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9일입니다. 9일 전에 기소를 할 경우에 앞서 계속 언급된 당헌 80조, 그러니까 지난 대표 경선 당시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당헌 80조, 그 조항이 과연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설령 이 대표가 이번에 기소가 되더라도 이재명 방탄조항으로 불리는 이 당헌 80조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헌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이 부정부패 사안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이런 경우 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네,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해당 조항인데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도 잃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검찰이 이 대표를 또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그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를 가정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을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전국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검찰 항의 방문, 용산 대통령실 집회 등 가능한 대응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친이재명계 시민단체와 지지자 등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소환을 규탄하는 행진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소환에 응할 방침인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경찰은 이 전 대표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3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대가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접대와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요.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올해 초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성접대 의전 담당자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모 병원 7억 원 투자 유치각서를 주고 대신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금 다른 혐의로 수감돼 있는데 경찰에 관련 진술을 자청했고요.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 대표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고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전 실장은 지난 4월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 전 대표를 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하지만 일련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성상납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왔고요. 지난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서 김철근 전 실장 조사 후에 자신에게도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그 어떤 연락도 온 것이 없다면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무슨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성립할 수도 없고 증거인멸 교사가 되려면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사 이후에 저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를 폭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이죠. 이 김세희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죄로 다시 고발되는 등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 그런데 공소시효도 또 변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성진 대표 성접대 시점을 2013년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과 알선 수재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미 이 공소시효는 지난 상황입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은 지난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 금품 제공과 접대가 이어졌다면서 이를 근거로 포괄일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일죄는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서 처벌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까지가 됩니다.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수사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에 걸림돌이 될지 오히려 디딤돌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포괄일죄 적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이 이 전 대표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결론 지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럴 경우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릴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송치 결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경찰이 결론 내리면 이 전 대표로선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내상은 물론 당에서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제 설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법리적인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말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소환을 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실제 소환 날짜를 갖다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찰로서는 소명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부터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을 하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소환할 경우에 경찰은 과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2016년도에 있었던 어떠한 접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성이 있느냐. 이것이 인정돼야지만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로서 어떤 묶어서 포괄일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2013년도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너무 공소시효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보게 되면 그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매매가 있었느냐, 성접대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떠한 접대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참고인이나 이런 조사는 다 마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죠. 피의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피의자가 아마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2013년도에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밥도 먹고 술도 마셨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성접대라든지 그런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주장하는 쪽에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누가 그러면 했으며 누가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금전을 지급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된다고 손 쳤을 때 그렇다면 접대는 받았지만 어떤 대가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정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 새누리당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해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이라든지 정치적인 행보에 결국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수사 결과가 세 가지, 수사가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혐의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고죄 있지 않습니까? 가세현과의 무고죄, 나머지 둘은 인정이 안 되고 무고죄로서 만약 기소가 된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쟁점화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 그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당원권 6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또 따로 만약에 뭐 기소가 된다고 만약 가정했더라도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건 첫 번째, 즉 포괄일죄가 적용되거나 또 다른 어떤 혐의로서 접대 과정이 입증이 됐을 이건 좀 타격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 때문에 결정적인 건 첫 번째의 혐의가 입증이 됐을 때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만약에 지난 거라고 할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이러다 이렇게 밝힐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뭐 불기소 처분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도 불송치 이유서라 해서 이유를 씁니다. 왜 우리가 경찰이 송치를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이유를 쓰는데 제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하지만 성매매는 있었다라는 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그렇지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송치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부분 다 공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가 정치로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것으로 그 경우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이것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지금 점차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새 비대위 출범을 맡겠다면서 또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어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이 당헌 96조 1항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시 다듬어서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계획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첫 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현재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법원이 금지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주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이 개최 금지 가처분을 내놨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건 전국이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또 결론이 나오겠지. 이준석 전 대표 측은요, 이딴 법적 조치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첫 단계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원의 요건인 비상 상황이라고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재석 인원 3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를 무난히 통과한 셈인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상임 전국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이 복잡한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각급을 대표하는 상임 전국 위원님들께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우리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통과된 당헌 개정안을 5일 전국위에서 의결하고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계획대로 이제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접수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4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할 이 채권자 자격 자체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무더기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그 대리인단이 이번 3차 가처분에서 뭐 꼭 승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뭐 승소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당에 대한 거의 최종적인 경고의 의미? 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가처분 한 6개, 7개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또한 불안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또 새로운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원 개정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 또 이걸 또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난달 27일이죠.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에 빗댄 막말을 했다면서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고 이에 대해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섞인 질책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었고요. 당이 의총을 통해 윤리위 추가 징계를 촉구하자 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어제 2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려서 당 윤리 입장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을 정치 영역에서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윤리위가 양두구육을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고요. 이준석은 사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넣겠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를 향하는 윤리위 징계에 대해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둘러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경찰 수사 이후에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 너무 일찍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온 혼란의 문제이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께서 이준석 대표를 신임하면 윤리위 징계를 해제하고 당연히 당연직으로 바로 복귀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도 전 사퇴해야 된다. 더 이상 윤리위가 여기에서 뭔가 해결사 노릇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당을 향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연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금 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요구를 했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두 평론가님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할 필요성이나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는.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윤리위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려면 윤리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윤리위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경고성 발언, 지난번에 일부 그 당에서 당원들이 지나친 어떤 그런 언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윤리위가 그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리위는 어떤 특정 사안이 특정해서 벌어졌을 때 그 특정한 사안을 꼭 집어서 특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당원 당규와 윤리적 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윤리 판단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회부하면 되는 일을 그것도 그 전에 사전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이건 굉장히 윤리위가 정무적인 어떤 표현이나 정치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윤리위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을 자꾸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다라고 비판을 받을 대목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의원총회가 이제 전 의원의 결의로서 그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리위는 그 부분을 심의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제가 앵커님 말씀에 대답을 하면 심의를 하면은 되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굳이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또다시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윤리가 어떻다. 저는 윤리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기구지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의원총회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윤리인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품행이라든지 다소 추상적인,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사유도 어떤 품위 유지 위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품위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양두구육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쓴 것만 가지고 또 추가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윤리가 너무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달려드는 거라고 생각 들고,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 측에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둘 다 이 징계처분도 윤리의 징계처분도 이제는 가처분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처분, 그러니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받았던 6개월의 당원 정지 자격을 한 그 심판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거죠.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와서 가처분 착수하느냐 이런 적도 사실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행정법상으로 보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어져서 하나의 또 커다란 그 침익적 어떤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법처분을 다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저는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실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권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에서 윤심을 두고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당 어떤 혼란을 바라보시는 어떤 심정도 착잡하실 것 같은데. 저는 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내린 결과는 또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당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듭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출근길 도어 스탬핑 방식을 좀 바꿨다.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기자들이 질문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생각하는 그날의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와 관련해서 지난 8월 역대 최대의 수출을 기록했다라면서 경상수지는 300억 불 이상, 흑자로 전망이 되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국가적 허리띠 졸라매기 차원에서 공공부문 긴축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서 취임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해서 해외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 수건 사업으로 떠오른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인데요.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의 오는 5일 총리 취임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러스 장관이 영국의 총리가 될지는 그 영국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대기업의 총수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거 이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대기업 총수로서는 처음 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엑스포 유치 행보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부친인 고 이건희 전 회장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 특사 자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 부자가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당시의 모습과 과거 평창 올림픽 유치 당시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그저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된 거지. 나는 아직 조금만.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달 중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 측 공동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유력한 라이벌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로비전을 굉장히 맹렬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이제 다급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기로 했고 또 다른 유럽그룹의 총수도 대통령 특사로 임명을 해서 지금 유치전에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이 처음 엑스포예요. 지금 여수와 그다음에 대전은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 박람회라고 하고 특정 분야만 했던 엑스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 박람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의 박람회를 지금 유치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저는 국민 통합일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어떤 수년간의 이 선거라든지 혹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국민들의 어떤 진영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젠더 갈등이라든지 계층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런 큰 그런 이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훨씬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투표라든지 이런 걸 지형을 보면.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올림픽 저희가 굉장히 뒤늦게 뛰어들었고 또 월드컵도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다 역전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전의 어떤 드라마를 엮어간다면 기업 이미지 또 뭐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부산광역시가 지금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고 지금
뛰어든 유치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산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경제 유발 효과가 4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는 18조 원, 그리고 고용 효과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으로서는 정말 계속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경제가 계속 낙후되고 있다라는 지역 자체적인 평가가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월드 엑스포가 되겠죠. 굉장히 큰 엑스포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런 엑스포가 열림으로 인해서 지금 부산 서부 지역, 강서 지역이 상당히 발달될 것으로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부산 신공항도 조속하게 아마 이 유치전으로 인해서 엑스포로 인해서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재계,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K 컬처라고 할 수 있는 이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상 사이버 지금 모델인 뭐 로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BTS까지, 그리고 지금 뭐 다음 달에 지금 BTS 부산 공연이 지금 잡혀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무료공원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기대가 저도 많이 되는 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줄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의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대선 기간 관련 보도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잔여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지금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형 집행을 중지해달라, 이런 지금 주장이 민주당에서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며칠 전 SNS를 통해서 디스크 파열과 협착 증세 등이 하지마비로 이어지면서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약 2년 2개월째 복역 중인 정 전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앞서 검찰은 의료 자문위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불허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임을 근거로 해서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치료 계획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 의료진들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뭐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가 무슨 정치범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어떤 역대급의 VIP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 어떻게 보면 개인 사인에 불과한데 그 사인의 형집행 문제가 국회 예결위 정책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거리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디스크 증세로 이제 2차례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지만 당시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2차례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지만 한 번은 또 기각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모두 반대했던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입원이 필요하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수술과 치료 계획과 같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입원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수술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진단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보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얼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고요. 정경심 전 교수가 지금 건강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저희가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전에서 듣기로는 하지 마비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정리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 측에게 수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복수의 의료 자문위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불허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논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민주당이 자꾸 주 전직 대통령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경험이 있어요. 그 선출이라는 건 각각 득표를 예를 들어서 50%를 받았거나 40%를 받았거나 이런 이 득표를 한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아니면 계층적으로도. 그러면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지역 화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화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특사를 한다는 건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이제 통합의 의미로서 아우른다라는 의미로 정치적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앵커께서도 아까 표현하셨듯이 그 이외에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개인적인 자연인들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그 검찰 내의 위원회, 이걸 판단할 위원회의 그런 어떤 결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의 결정이 그럼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늘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를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요구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정확한 진단과 어떤 계획서, 어떤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형 집행 정지라는 것이 감형이라든지 사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치료만 하고 다시 형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참작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져 봤으면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